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현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야, 이렇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맞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시베리아보다 더 춥잖아요. 러시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러시아. 중국 45도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 네네네. 뭐 보일러 터진 분도 많고요. 맞아요. 네. 동파된 분들 예. 너무 다들 춥습니다. 고생했는데 건강에 유념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네. 좀 기대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추운 날이면은 홍상 기자님. 네. 이렇게 추우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주로 일본에 네. 가서 이렇게 온천 하고 싶어요. 따뜻한데 물에 들어가서. 네. 일본 온천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온천 유명한 데 많습니다. 노천 온천도 있고요. 예, 딱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아산? 아산? 온천. 그렇죠. 원양? 난 아산. 예, 그래서 오늘 뜨거운 온천의 도시에서 오신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이 최연소 타이틀이 많습니다. 아하.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기초단체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이름도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효과음 큐. 작은 꿈은 큰 꿈은 세계 일의 복이 왕왕왕왕왕왕왕왕왕. 뭐야 이거? 나가세요 이제 다 있으면. 우리 진행자 세 사람이 이 노래를 몰라가지고 제작진들이 들어와갖고 설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향해 불꽃슛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분,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6번째 시간.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복귀왕 아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온 복귀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오자마자. 그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기왕에 복 받겠습니다. 이따 우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쓱 들어오네. 이거 아재 개그 아니면 이름 개그? 이름 개그. 지금도 가끔씩 빵빵 터져더라고요. 네.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프랜카드로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다가 경고 먹고. 경고 먹었어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그 상실했는데 재판 과정에 다 병합이 돼서 그 판결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 이름이 특이하고. 그러니까. 근데 좋을 것 같아. 한번 어렸을 때는 좀 놀림을 당했을 것 같기도 한데. 별명인 줄 알았어요. 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암기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바둑. 복기를 잘한다든지 그래서 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명일 줄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너무 좋잖아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이름. 그렇죠. 그 2010년도 지방선거 하는데 어느 스포츠 신문에서 여러 가지 이름 사례를 이제 대면서 예를 들어서 표를 버리는 이름, 또 표를 가져오는 이름, 근데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 그래서 복귀왕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뭐 그런 덕도 보고 했습니다. 본명 맞죠? 예, 제가 복가고요. 저희 시조 할아버지가 고려 왕건과 함께 고려를 개국했던 1등 개국공신 중에 한 할아버지시고 그리고 기왕에는 기자는 저의 돌림이고 왕은 저희 큰형은 덕, 둘째는 경, 그리고 저는 뭐 할까 하다가 임금 왕은 못 쓰겠고 왕성할 왕자 써서 왕 이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단칸방 생활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저희 집을 찾으려고 서울 114로 제 이름은 알아서 물어보니까 바로 저희로 이렇게 한 명밖에 연락이 없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희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 제 이름도 흔한 이름은 아닌데 말이죠. 요새 1등이 요즘에 계속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됐잖아요. 네, 검찰에도 소환되고 피의자로. 뉴스에도 나오고 참 피곤해요. 닮았던데요. 예. 저하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아까 제가 저 모두에 소개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연소 국회의원 당시 언젠가요?
17대인가요? 예. 37살 때. 2004년이었던가요? 여당 최연소였죠. 최연소. 37살의 나이. 예, 한병도 의원 뭐 이렇게들 같이 친구인데 제가 생일이 조금 늦어서 최연소라고 타이틀이 조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탄돌이. 그렇습니다. 쿨하게 인정하시네요. 뭐 그 바람에 잘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장도 최연소 43살. 네. 예, 지자체장까지는 아니고 시장 군수 가운데서는 제가 최연소고 기초단산이군요. 우리 저 김우영 구청장이나 은평에 저보다 한 2명 정도가 더 후배인 기초 단체장들이 있었고 촌에서는 시장 군수는 이제 그 시골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그래서 어른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젊은 분이 시장 나온다고 할 때 연세 많으신 유권자들이 과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당시에? 제가 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가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표정이 좀 안 좋아? 그 아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저는 거기서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자랐는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시골이니까 어른들 마음에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산이 지금도 굉장히 젊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2004년도에 인구가 20만이 채 안 됐어요. 지금 33만인데 그런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 20만쯤 됐을 때도 이미 그 유입 인구가 절반을 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의 목소리를 젊은이들에게 내도 되겠구나. 그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목소리에 눌려서 자기 생각 전혀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시원한 목소리를 내는 젊은 정치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를 과감히 주지 않았나.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까? 간신히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기면 되는 이기면 되는 거죠. 자, 복귀왕 시장님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6번째 시간입니까? 지자체장 특집이. 6번째요. 6번째 가장 아마 인지도가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복귀왕 시장님의 간단 프로필. 정말 간단하게만 프로필을 복귀왕.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3월까지밖에 못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전대협 동호회 회장을 예전에 한 적이 있고요. 또 민선 5기 충남 아산시장인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민선 6기까지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3선에 도전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큰 무대인 충남도지사에 도전을 출사표를 좀 던진 그런 복귀왕 피구왕입니다. 그 지금 재선했었죠 아산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남에서도 아산이 인구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도시입니다. 천안 다음에 두 번째 도시입니다. 아산의 인구가 많이 늘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요. 좋았습니다. 세종에서부터 서울까지 중간 거점 도시로 해서 천안과 아산이 과거에 국가 균형발전 철학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발전했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에 수도권 규제를 풀고 하면서 기업 이전이 줄고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남에서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아산, 천안 그렇습니다. 천안 아산역이 효과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효과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그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경우 분들이 굉장히 많고 SRT를 타면 수소까지 불과 한 뭐 23분 이런 정도면 도착을 하니까 출퇴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다 깜빡 졸면 대구까지 가는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34.1%로 당선이 됐는데 2014년 때는 52.09%로 승리했어요. 그때는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럼 뭐 3선은 여유 있게 될 것 같은데 3선 안 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출사표를 제일 먼저 던졌지 않습니까?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왜 되는 거야? 요즘 들어서 가끔 날씨도 춥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백수 간신히 면해서 집사람한테 칭찬받았는데 그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면 제가 칭찬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찬바람 맞으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이지 자리에 안주하거나 그럴 때는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공무원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도 했으면 저의 역할 제 지는 다
이곳에 뽑아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안희정 지사가 그 도지사 그만 안 뒀으면 시장님도 그만 안 뒀겠죠? 미리 눈치채고. 나알 거다 생각하고. 근데 먼저 던졌었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먼저죠. 출마의 변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예. 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2018년 지방선거는 그냥 단순히 그 지방정부의 수장들만 뽑는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라를 제대로 뜯어 고쳐라 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를 뜯어고칠 동지들을 파트너들을 뽑는 그런 선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이것이 국민이 명령한 바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라는 생각에서 적폐청산이란 말을 썼고 지역 곳곳에도 우리가 바꿀 것들이 많은데 타협하면서 못 바꿨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바꿔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청권은 약간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프레임을 아니면 그 기치를 적폐청산으로 또 걸면 혹시나 또 민심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3번의 선거를 하면서 다행히도 다 이겼죠. 한 번은 잘렸지만 그 돌리지 않고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그래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생각에 대해서 나도 박수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중앙집권주의 국가운영 방식을 버리고 분권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정말로 큰 변화하고 민주주의로 볼 때는 한 단계 성장하는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변화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고 피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뭐 좋은데요. 출사표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당내 경선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 그리고 양승조 의원. 박수현 대변인은 대변인 맡으면서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했고 소위 말해서 젊은 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현 대변인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양승조 의원은 지역에서 뭐 뼈가 굵은 삼선이죠, 중진 의원 아닙니까? 이들을 물리칠 비책 뭐 있겠습니까?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일단 너무 자주 하시네요. 이보라 크고 다치게 됐어요. 제가 어쨌든지 간에 그 셋 중에서는 당의 역사로 볼 때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젊고 후배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시작을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우리 당 우리 충남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예뻐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아산시장으로서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그리고 그 발전에 대한 성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놈이 이놈이었구나라고 저는 새롭게 봐주지 않을까. 다만 인지도가 워낙 형편이 없어서 옆 동네 국회의원은 나란일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은 정치인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옆 동네 시장 군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지금부터 할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나왔다는 거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아산 행정, 시정 이것은 뭐 다들 박수 치는 부분이고 그거는 본인이 자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따가 저희가 알아서 띄워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해서요. 그래요. 우리 뭐 선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박수현 청와대에 있는 대변인 얘기도 했습니다만副시장이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동기시죠. 정말 친하다. 동기고 절친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복귀학을 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찌라시들이 있어요. 아마 전 그 찌라시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속으로는 뭐 그렇지만 또 그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해야죠. 그게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나온 내용인데 이 세 사람이 가끔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병도 임종석 뭐 친구로서 만날 수도 있잖아. 뭐 어때요? 만날 수도 있고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친구인데. 근데 박수현 대변인은 만약에 출마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 청와대를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문심은 나에게 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안심도 나에게 아니 있다. 박수현 대변인이 교집합이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대통령 옆에 있었으니까 대변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심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극복 가능합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말 잘못할 뻔했어요. 아니 해도 됩니다. 예. 아무튼 대변인 가면서 로또 맞은 거죠. 정치인으로 치면 솔직한 말씀 그냥 거기 안 갔으면 그냥 얼마든지 제가 편안하게.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려울 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는지 들여다보면 알 것이고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함께 그 철학과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심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는 얼마 안 가서 할 것이라고 봐요. 우리 어떻게 좀 민망하게 누구에 기대서 저는 그런 정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정치를 해야지. 그런데 복 시장님도 사실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 지내셨고 문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인연이 없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임종석 한병도하고도 친하지만 정봉주 정청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친해요. 같이 그때 17대 됐죠. 많이 친하죠. 네, 그래 정봉주는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교도소 홍성교도소 있을 때 BBK 사건으로 1년 억울하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복귀양은 면회를 올 정도로 의리 있고 따뜻한 후배다. 정봉주 의원이 누구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시죠.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 안 듣는 데서도 그런 칭찬까지. 그런데 지금 정봉주 의원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고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기하라 카든지요. 봉주영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이 시장 군수하면요 선거 때 정치가 절정일 때 입이 묶여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한데 봉주영이 그것을 넘을 수 있을까? 무거운 수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극히 우려가 된다고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초도 못 참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아마도. 아까 임종석 실장이 잠깐 했는데 워낙 임종석 실장 유명했어요. 홍길동이라도 불리고 또 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여학생들이 수배 전단을 떼가갖고 포스트처럼 자기 방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같아서 정말요? 지금 치면. 그런 얘기 진짜로. 복 시장님 어땠을까요? 글쎄 저희 집사람도 임종석 잘생겼다고 그래서 살짝 기분이 좀 나빴었는데 저도 또 한때 쓸만했습니다. 아니요. 시장님 잘생기셨고 제가 아까 처음 뵀을 때부터 누구 닮았는데 했는데 MBC 시선 집중하신 변창림 아나운서 닮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닮았네요. 그리고 우리 YTN 간판 뉴스 앵커 호준석 앵커도 약간 닮으셨어요. 제가 변창림 앵커랑 한 달 정도 같이 그때 했었는데 젊으셨죠.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비슷합니다. 제가 살을 좀 빼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좀 덜 뛰어다니신 것 같네요. 시정을 열심히 뛰어다니면 살이 빠졌을 텐데. 그거랑 관계 없지 않나요? 여기 오기 전에도 배고픈 것을 못 참고 그냥 국밥 먹고 왔는데. 요 재밌는 셀프 인터뷰 블로그에 있는 거 저희가 발췌해 왔는데 몇 가지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45문 45답인데 스스로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예인은 하면 권혜요 적어놨습니다. 권혜요 씨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행동하는 분이에요. 멋있죠. 같이 금강산도 갔었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우리 아산 시민 강좌에 초청도 하고 그랬었어요. 소장 보물 1호가 노무현 대통령 사인한 축구공이라고 하셨고요. 직접 사인한. 근데 이인재 사인도 있어요. 그걸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뭘 굳이 그것까지. 왜 그러냐면 큰 의미가 없겠는데요. 아니죠. 퇴색될 것 같은데. 의미가 정말 큰 것이 그 공이 국민 경선을 최초로 했잖아요. 2002년 옛날에 국민 경선 100만 명 달성했을 때 그때 제가 뭘 했냐면 2030 참가 운동을 했었어요. 온라인에서 2002 프레지던트.org에서 그걸 하면서 100만 명 기념 작은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을 당시에 주자들과 선거관리위원들 그분들 사인을 한 공을 하나씩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청년이었고 시민이었으니까 그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공간 조금 남은 데다가 노무현하고 사인한 그 공을 보물 1호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별명이 곰돌이푸라고 하는데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푸근한 이미지. 저 한편으로는 또 귀엽다고도 하는데. 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정 얘기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재선 시장이고 성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했던 거 1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거 최초로 한 사람이 복양입니다. 아우, 대단한 아니 거네. 근데 오늘 이럴 때 효과음 같은 거 알아서 나갑니다. 짜자잔 뭐 이런 거 나갑니다. 오늘 네이버에서 이게 전남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블로그에.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이 전남지사 시절에 도입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원조 논쟁입니다 지금. 그 원조 논쟁을 정확히 하면 이낙연 총리님 청문회 때 그 자료를 이렇게 돌려보면 거기서 실토를 하십니다. 지난번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른 지역에 좋은 정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 충남 아산에서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남 전역으로 도입한 겁니다라고 실토를 하셔서 제가 이 원조 논쟁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놀랄거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첫 번째겠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시골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100원 매번 그 엄마 아버지가 승용차로 태워다 줘야 되는 시골에 살면 또 가정 형편도 그다지 그 좋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골 마을에 살아도 등하교 걱정, 출퇴근 걱정, 어른들 병원 가시는 거 걱정은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버스가 들어가려면 길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은 좁고 버스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버스가 다니는 길까지 그 모셔다 드리는 연결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100원. 택시를 버스처럼 활용하자 해서 우리 아산은 마중 택시 이렇게 불러요. 마중 나간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런 의미로. 그럼 정말 1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아산시에서 그렇죠. 내주시는 거군요. 100원을 왜 받냐면요. 100원을 안 받으면 무료로 주면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렇죠. 참 그래서 꼼수 100원을 저희가 꼼수 100원 받고 있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 보정을 위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이거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비원 해고 서울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좀 문제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했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55세 이상 경비원의 고용 유지에 힘쓰면서 신규 고용에 나설 경우 월급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촌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놀러와서요. 저희가 그런 그 논란이 있길래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 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경비원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 지원이지만 저희 지역 그 아파트에서는 서로 한 명의 경비원이라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처우 개선을 더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평가로 하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수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해줄 때 우수한 그 순위 안에 드는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용 안정까지도 효과를 보게 되는. 그 제가 다른 방송을 한참 할 때 저한테 그 아산에 사시는 분들 또 그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메일을 많이 주면서 가불오토택이 너무 지금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복귀양 시장한테 좀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전달하기도 전에 복시장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요. 가불오토택 노동자 24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이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것도 자치단체로 처음이었습니다. 긴급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건데 월급을 6개월 이상 한 푼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거기 그 조항 중에 시장이 판단을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긴급 대상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 형편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던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것이 뭐 칭찬을 받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딴 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은 세 개 복지 또 고용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거 시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론으로 그 예산을 그렇게 남용하면 되느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 시장에 생색을 내기 위한 그 예산을 쓴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 다리 놓고 그럼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지 포퓰리즘이라고 뭐 하면 뭐 욕 먹겠습니다. 뭐 세금 좀 더 거두고 뭐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건 없나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일부를 이쪽으로 더 넣는 거니까. 그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 하게 돼 있는데 6개월 이상 그 월급을 못 받는 가정에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우리가 발상을 못한 거죠. 아, 이쪽에 지원해주면 혹시 빨갱이 소리 들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저희가 파업을 하는 그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드렸어요. 예.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자칫 그 시위 용품을 시에서 대주는 것 아니냐 이럴까 봐서. 그런데 그때도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찰에서도 뭐 동의한다라고 받아줘서 뭐 그런 그 노력부터 해서 파업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지자체장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요. 네.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많이 주어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중재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은 역시 운동권 출신이구나. 그 얘기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는. 근데 네. 이제 충남도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충남도에서도 더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명확하게 아니라도 조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전 저는 같은 그렇게 거라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지 논쟁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는 아직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안 하거든요. 네. 강원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네. 무상급식 확대하고 네. 어허.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고교 무상교육 약속했으니까 도지사도 약속하고 어허. 그리고 교복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하겠습니다. 교복 입어요? 안 입어요? 저는 안 입고요. 학교마다 우리 학생들은 다르겠지요. 입죠. 중고등학생들은 입는 걸로? 입으니까. 예. 촌에도 교복 입어요. 저희 때 입었는데 요새는 안 입는 데가 많아서. 네. 그래서 교복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뭐 정책과 또 저희 동서횡단철도라고 서산에서부터 경북의 울진까지 있는 이 동서횡단철도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올해 이제 예타가 서서 예. 시작이 될 텐데 동서횡단철도를 기왕 만들려면 중국까지 이으면 어떨까? 네? 네. 중국까지 해저 터널로 있는 방식이 있고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철도 페리가 있어요. 이미 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예. 긴 배를 만들어서 서산에서부터 중국의 유하이까지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철도를 중국 대륙까지 연결하면 동서횡단철도의 경제성도 높아지고 뭐 칭다오나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연결돼서 중국의 이제 1대1로 예.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유럽을 뭐 어느 그 연구학자 말로 들으면 약 14일 정도 그 물류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비전까지도 함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졸라야죠. 예, 지금 대통령께 졸라서 예.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네. 또 고속 전철 그 다음에 교통망을 통한 대한민국의 그 성장에 동력을 찾으려면 지금은 중국과 이것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졸라서 국가사업으로 채택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자랑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보니까는 독거노인하고 공무원 1:1 결혼을 통한 안부 전화하기 이런 시책도 내놨었고 노인 무료 목욕 및 임용 서비스 이런 것도 했고 공무원이 마을 회관까지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이런 거. 근데 또 이것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에 사용했다는데 패시브 기법이 뭐예요? 친환경 기법이죠. 그러니까 열을 최대한 바깥으로 덜 나가게 하고 밖에 열이 안으로 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온양 6동 주민센터인데 네. 여기 요즘 같은 추울 때 퇴근하고 나서 아침에 오면 다 춥잖아요. 난로를 얼른 켜야 되고 근데 불과 1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해서 그 미래 우리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는
공공건축물의 첫 사례를 저희 아산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자랑하려면 좀 얼굴 뜨거워져서. 계속 듣다 보니까 다 뭐 처음부터 최연소, 최초, 지자체 최초, 너무 최초만 고집하시는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최초로 이번에 선거에서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최초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좋은 것만. 이게 최초라고 남들이 써줘서 어느 저 신문에서 제 별명을 곰돌이가 아니라 퍼스트 펭귄이라고 먹이를 향해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매가 펭귄 같다고 뭐 한데 그런 도전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러네요. 지방의 그런 도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산에서 패시브 공공건축물이 그다지 많은 예산을 동원하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수원시장 바로 나와서 아산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하면서 바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분권, 지방 분권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자랑 거기까지 하고요. 오직 한 회사에서 16년간 고객을 모시고 있는 재무설계사 김동욱입니다. 재무상담이란 월급과 지출을 내 인생 목표에 맞게 계획표를 짜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는 상담입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열심히 사는데 나아지지 않는 분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 연락처는 010-4511-2371 aig0001@naver.com 네이버 EJ 설계사 검색하셔서 카페 무료 상담 후기 읽어보시고 무료 상담을 빌미로 엄한 소리 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킴스팜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를 먹이고 있어. 킴스팜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관리 농장인데다가 가공 허가도 직접 받아 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기침 천식에는 배만큼 좋은 게 없잖아.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까지 한다는 거지? 중탕식이 아니고 착즙하는 방식이라 화학 첨가물 없이 100% 과즙으로만 만들었거든. 킴스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의 쌍둥이 아이들 먹이는 주스라 생각하고 만드신대. 젊은 귀농인이라 생각이 남다르지?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한 농업을 위해 6차 산업을 준비하는 킴스팜을 믿고 구매해주세요. 저희 킴스팜은 100% 착즙 배주스와 단감 주스 그리고 대봉곶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킴스팜.net과 주문전화 010-6338-35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의 조합원님들과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2개 듣고 왔습니다. 네. 김동욱 설계사 광고하고 킴스팜 광고인데요. 김동욱 설계사는 뭐 아주 오랫동안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작가랑 그냥 지금 친구 같아, 난 느낌에. 아, 이분? 예. 친구는 아니고 어쨌든 EJ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고 가족 아닌 친구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상담 방법은 카페나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화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화를 해서 상담하시는 분한테 필요 없으면 다른 데 가라 그러더라고. 양심적인 그렇지, 거야. 양심적이다. 그러니까 거지. 이게 사실은 이런 거 홍보하기 사실 어려운데 아주 솔직하게 하고 아주 재무 설계라는 게 사실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요.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손님들도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킴스팜인데요. 우리 그때 공개 방송했을 때도 선물을 아주 엄청나게 우리 협찬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요 킴스팜이 배즙이 유명하죠. 예, 배즙이 유명하고요. 이번에 또 명절 선물용으로 대봉 반건식 꽃감 선물용 배주스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 킴스팜이 그 전에 이제 이거 말고도 명절 선물로 단체로 이제 싸게 사서 이제 구입하는 거 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이미 다 매진됐대요. 워낙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건식 꽃감 또 선물용 배주스도 명절 선물 한번 활용해 저희도 한번 집에서 먹어봤는데 아주 뭐 맛있고 특히 날씨가 좀 춥잖아요. 감기 같은 거 걸릴 수 있는데
배즙 이런 게 간기에 상당히 좋고요. 예. 건강 챙기는데 좋습니다. 예. 자체가 맛도 있고. 복경시장 나왔습니다. 아산도 배가 유명하잖아요. 아산배 이게 킴스팜 그 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산 배는 확실하다는 거. 국산 배지. 이건 당연히 국산 배죠. 알겠습니다. 자, 킴스팜을 검색하셔서 성을날 건강 선물 확인하시고요. 다른 얘기 봅시다.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기도 80년대 했었는데 네. 요즘에 1987년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대통령도 직접 보셨고. 복시장도 봤죠? 그렇죠. 저도 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대학 시절 추억을 그 일종의 그 성장 소설 보듯이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가 당시에는 저희들 뭐 형 친구 그랬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의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그 박종철 열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 이 말씀이 너무 절절해서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듣고 울지 않았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입장으로 이렇게 그 투영이 돼서. 일부 그때 이제 살았던 뭐 정치인이나 분들은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본인 장소 같은 게 나옵니까? 정봉주 의원 그 얘기 하더라고.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광장 5번째 줄 6번째 시계를 자기라면서. 그 형 말은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믿는다고 하고 인정하고 곳곳에 있었죠. 그 현장에 3월 3일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희하고 그 한열이하고 처음 만났던 장소. 그 3월 3일 날 저희들한테 어디 모여 이렇게 해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흰장갑이 도로 한가운데 뛰어들면 확 모였던 그날이 바로 3월 3일이었고 그러니까 개학하면서 바로 6월 항쟁을 시작했던 날이 그 3월 3일인데 그 현장에 뭐 생생히 기억하죠.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랑 사랑이 싹트는 게 이제 시위하다가 얘기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뭐 쓰러져 있는 뭐 체류탄 맞고 쓰러져 있는 걸 닦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복경 시장도 87년 6월에 지금의 아내분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맞습니까? 그때 만났습니까? 예, 그 6월 10일 날이 총 걸기 날이었는데 당시 명지대 총학생회장이셨죠. 아니죠, 2학년생 한열이 이한열 열사와 같은 학년. 우리 집사람은 상명여대 2학년. 근데 고려대에서 6월 6일이 토요일이었어요. 6월 7일이 일요일이고 6월 10일은 수요일이고 연휴가 30년 전에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렇죠. 뭐 저희는 뭐 그 기억이 오늘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연휴니까 놀러 가거나 그러면 혹시 이 궐기 분위기가 당시의 선배들 말로는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6월 6일 날 우리 힘을 하나로 좀 모으자 해서 서대협, 그러니까 전대협을 서울로 가면 서대협이잖아요. 서대협 문화제를 6월 6일 날 고대에서 했어요. 그때 집사람을 처음 만나서 당시에 이제 2학년생 몇몇 끼리 서울 지역 서부 지역 학생들끼리 모여서 연대의 학생식당에 가서 밤샘 막걸리 마시고 하면서 한 여학생이 저를 계속 끈적끈적하게 쳐다보길래 끈적끈적하게 나를 쳐다보면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이거 뭐 확인해봐야 돼 사실은. 근데 그때는 예쁘더라고요. 시장님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아픈 기억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89년 남태현 열사, 91년 정경 쇠파이프 맞고 숨진 강경대 열사 이분들이 다 대학 후배고 친구고 그러셨다면서요. 그 남태현 열사는 이제 중학교 동창이고 뭐 지금도 그 형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기억하고 남태현 장학회가 있어요. 그 장학회 이사의 일원으로 제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경대는 저는 못 만났죠. 저 졸업한 이후에 들어온 후배니까. 근데 정말 아팠던 저희 그 어린 후배가 이제 갓 대학생활 경험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쓰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같고 다시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회운동하고 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 얘기를 좀 하다 말았었는데 그 지금 핸드폰 단축 번호 1번 맞습니까? 사모님 전화번호가? 애인입니다. 애인.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애인이 저희 집사람이 애인입니까? 강제 집행했습니다. 애인이라고 스스로를. 애인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사모님이다. 그렇죠. 와. 이상한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떳떳하게 애인이 1번이라 하시길래. 아니 근데 지금 저기 밖에서 우리 애인이라 쓰고 마누라라 읽는다. 제보 하나가 돌았는데 이 시장님 사모님한테 꽉 잡혀 산다고 지금 하는데 맞습니까? 복종 절대 복종하면서 삽니다. 사랑합니까? 굉장히 사랑합니다. 전혀 뭐죠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저렇게 한 30년 지나서 저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눈치 많이 보면서 삽니다. 아산이 국회의원이 2명이네요. 예, 갑을 이번에 분리됐어요. 이번에 분리된 거군요. 예. 그래서 강원시권이 아닌가요? 그렇죠. 을 지역이 강원시권이고 갑 지역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시 의원하고는 사이 괜찮습니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냅니까? 제가 선배고. 네. 지난번에 욕하던데 저한테는. 속으로? 대놓고 욕하던데. 둘이 있을 때? 죽었어. 강원시 의원이 제재 우리 안드로메다 출연했었는데 출연해가지고 그 재밌는 충청도식 사투리를 막 구사했어요. 빵빵 터졌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강원시 의원이 한 충청도 사투리가 그 매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만의 어떤 그런 거. 네. 저는 강원시 의원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사투리 쓰는 거를 잘 못 들었어요. 특히 또 정치인이니까 일부러 안 쓰는 편인데 그날 보면서 와 이분이 이런 매력이 있나 이 정도로. 강 의원은 이제 서울 생활하고 일찍 유학을 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유학을 가서 서울 말을 주로 쓰고 그 지역에 와서 이제 어른들하고 만날 때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할 텐데 저는 맨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촌놈이란 말 듣기 싫어서 열심히 서울 말 배워가다가 다시 이제 고향 내려가면서 지금은 표준말을 잃어버렸어요. 충청도 말이 얼마나 재밌냐면 괜찮아요 이 말이 괜찮다는 뜻인지 네 말 듣기 싫다라는 뜻인지 이게 헷갈려요. 반대 의미가 다 들어있는 다중이에요. 네. 되시우 이것도 거절인지 혹은 사양인지 혹은 동의인지 이게 몰라요. 뭐 대슈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헷갈리게. 이게 아이고 고마워요라는 뜻도 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이런 뜻도 되고 저희들도 지금도 그런 이제 딱 상황과 눈치와 표정까지 살펴야 이게 뜻이 읽혀지는. 민심 읽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선거 나가시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손을 꼭 잡아주셨던 분이 보니까 저쪽 진영 가서 선거운동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곤란한 질문 하나. 작년 6월에 말이에요. 아산시가 극심한 가뭄 그리고 행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복귀항 시장이 해외 초창 선진국 벤치마킹 한다고요. 떠나가지고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벤치마킹 제도 행정을 보고 배우러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 혹은 시민들 국민들은 이거 아주 욕하거든요. 여기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제가 어디 갔지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우선은 이제 우리 아동 친화 도시 교육이 있었어요. 스위스 들려서 그쪽으로 건너갔던 건데 그 일정에 맞춰서 진작부터 참석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던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장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 마치고 나서 저희가 지난해 이제 프로 축구 구단을 창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체육 분야 인사들과 함께 네덜란드 체육 벨기에 체육 이것을 보러 가자라고 스포츠 해서 마케팅 간 김에 둘러보고 왔던 그런 일정이었어요. 좀 혼났습니다. 그죠? 지금 밖에서 계속 빵빵 우리 보좌관들이 빵빵 터지다가 이 질문에 갑자기 다 일어났어. 얼굴이 원래 질문지에 없었거든요. 질문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질문 던진 거예요? 질문 뭐 있는 거만 합니까? 없는 거 물어봐야 돼. 밖에 나갈 때마다 사실 그 지적 받고요. 그리고 또 계약 다 해놓고 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 제가 사회적 경제 분야를 같이 공부합시다 해서 한 8개의 시장 군수님들 같이 모아서 짜놓고 다음날 출발인데 저희가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저만 못 갔던 뭐 이런 안 가기 잘하셨죠. 경험도 있습니다. 못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은. 그럼 시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산하면 온천이 유명한데 사실 아까 홍 기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온천하면 거의 가까운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죠. 그리고 그 국내에 있는 유명한 온천이 많이 사양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북옥 온천 같은 것도 문 닫았고 폐쇄했죠. 어때요? 관광객 아산 관광객은 늘어가는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관광. YS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웃기는 거 제가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근데 관광객은 어떻게 아산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저희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일치기 관광이 많아서 그 내려오셔서 목욕이
온양온천 있고 네. 그다음에 아산온천 스파비스, 스파비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도고온천, 유황온천, 파라다이스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당일치기로 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온양온천은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세계 온천 중에서 다른 온천 분들이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는데 온양온천이 왕실온천답게 굉장히 좋고 그 관광객 추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산이라는 도시가 온천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이제 좀 올드한 모델. 그래요? 네. 1인당 GRDP 1위. 울산이 아니고 아산. 네. 이런 정도로 그 급격하게 그 경제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지난 8년 동안 아산시 인구가 약 5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도시 어떤 인프라들도 더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경제 도시로의 탈바꿈 속에 온천의 역사 그리고 또 현충사가 있잖아요. 현충사의 역사. 이러면 다시 또 시장해야 되는데. 그래요. 자랑 안 한다는데 끝까지 자기 자랑. 그러니까요. 근데 자랑 우리 여기 이제 지자체 장들 많이 나오셨는데 자랑이 제일 약해요. 딴 분들은 그렇습니까? 노골적으로 하시는데. 딴 분들은 막 듣도 보도 뭐 할 정도로 자랑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약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우리 저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잘 못해요. 누가 좀 대신해 주길 바라고 냅둬요. 손아주게 뭐 이런 것처럼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사 이제 나오실 텐데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 대변인 곧 그 사표가 수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말씀 대변인께 잘 아는 사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같이 백수가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의 발전과 그것이 또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멋진 경쟁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점잖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본인 홍보하세요. 마지막으로 30초 드릴게요. 저 성은 복가고요. 이름은 기왕이에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왕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산시를 지난 8년 동안 잘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지방 분권 시대에 지방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충남도를 잘 만들어서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 엔딩곡을 우리 초대 손님한테 그렇죠. 선정 권한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청취하면서 노래를 할 시간이 없고 이제 노래방도 거의 못 가고 왜냐면 이제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룡은 맨날 가던데요? 이제 그냥 그분은 딱 그 양반이라 그래. 그분은 서울이니까 서울은 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울 이 노래 막 불러요. 근데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배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신곡이 윤도현의 사랑2. 이게 신곡입니까? 이거 90년대 노래네. 1990년대 노래. 이걸 가사를 좀 알고 배워보려고 노래가 또 선곡 이유는 예쁘잖아요. 그냥 배워보려고요? 예뻐서? 제가 그전에는 몇 번만 들어도 노래를 기억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서 힘들게 배웠던 노래 이런 기억이 있고 또 예쁜 노래니까 사랑2. 또 방송되는 시간이 밤이라면서요. 그래서 좀 따뜻한 노래를 정하고 싶다. 좋네요. 뭐 이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귀양 시장이 선정한 윤도현의 사랑2 들으면서 저희 오늘 일요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곡 들으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팟캐스트 코너 있으니까 팟캐스트 코너를 듣고 싶은 분은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네, 49금 파케 이런 시나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자, 복귀왕 시장은 갈 줄 알았는데 더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면목을 좀 그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니까 좀 덜 보여주신 것 같고 요 팟캐스트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예. 욕 그렇다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욕하면서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젊은 놈이 시장되는데 말하면서 욕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 저 어르신들 지팡이 잡고 쫓아오십니다. 그래요. 오늘 시나리오 49금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죠. 네. 이동영이요.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이요. 다스의 부사장. 이동영 씨 대해서 얘기를 동영아, 이동영이. 동영아. 네. 아, 굉장히 어색해요. 깜짝 아니 놀랐어요. 사건 반장 진행을 하는데 네. 계속 앵커가 이동영 사건에 설명해 주세요. 이동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다 난감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름 표현하는 게 오늘 이동영 씨가 소환이 됐는데 자기가 그 얘기하는 게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어색한데 얘기해야죠 그래도 뭐. 복귀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가까이 지내고 하니까 뭐 예전에도 생각나고 할 텐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속 직전인 것 같아요. 갈 때 거의 뭐 직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고요. 예. 이런 거 보면 권력의 무상함 안 느끼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나마 좀 덜 나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저희들이 하지 마라라는 것이 그냥 포기해라. 우리 세상을 외면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다 이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욕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들이 한 것이 보복이지. 네. 지들은 없는 거 억지로 꾸미고 조작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대통령 망신 주고 그랬던 것이 보복이지. 지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보복이라고 하면 혹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친일 역사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섰지만 과거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그런 주역들이 여전히 지금 그 당의 뿌리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적폐청산이 곧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회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했어요. 그때 뭐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마치기도 했는데 네. 그때 그 말씀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어땠습니까? 주먹이 떨리더라고요. 세상에 저 어른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근데 아니 세상에 저 입장에서도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고 이 상황을 마치 그분과 자기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BBK, 다스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밝히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이명박에 대해서 저는 심판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스가 우리 아산에도 있어요. 아산에 있어요. 공장이. 다스 공장이 또 있죠. 그냥 그분 선거할 때 다스 이명박 거예요. 라고 감리했던 당사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당시 상황이었으니 참. 그 말씀하신 분하고 그럼 전화통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아니 하셨어요? 그 중요하군요. 저는 뭐 제 형 친구기도 하고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다스 아산 공장을 지을 때
이분이 이제 기술사라 예. 감리 분야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 감리 분야에 부분 참가를 했던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 이명박 씨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내 거 아니다라고 할 때 코웃음을 치면서 와 했던 그런 그 경험. 시장님 연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화 한번 해볼까요? 뭐 안 됩니까? 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예. 예, 그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나? 하시겠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여기 YTN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전화 연결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네. 예, 복귀항 시장도 나와 있는데. 예. 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 다스 아산 공장은 그러면 언제 지어진 거죠? 제가 날짜를 연도는 기억을 못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대선 전이겠죠. 대선 전에 소방 이제 감리 계약을 하러 갔는데. 예. 소방은 안전관리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씩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공장에 가서 계약을 하러 왔는데, 네. 약간 요런 방식을 통하면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FM들에서 정말로 뭐 돈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무슨 공장인데 이렇게 대단하냐. 예. 나야 좋지만, 뭐 그래도 괜찮겠냐 했더니, 몰랐냐. 이명박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이명박이 뭐 저하고 무슨 관계도 없고, 그렇죠. 뭐 이명박이 뭐 이명박이지 뭐.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주면 좋으니까 그럼 FM대로 견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견적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목 쪽에 이제 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검토 좀 받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직원인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관련이 있어서 그 다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친구가 선후배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셋이가 연결이 돼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뭐 이거 이명박 거라면서요 했더니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냐고. 근데 그런 얘기는 밖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게 뭐 대단하냐고 그 사람이 뭐 그까진 거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서 그럼 뭐 우리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또 계약을 하고 갑과 을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한 기억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맨 처음에 네네. 그 소방 감리하러 갔을 때 FM대로 하라고 말한 사람은 감리하러 간 게 아니라 감리를 견적하러. 네. 그럼 그거 하러 갔을 때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그 FM대로 하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저랑 두 명이 갔는데 예. 그 두 명 저랑 같이 간 사람의 그 동창 내지는 그 선후배 관계인가 그랬어요. 특정 학교를 나온.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소개해주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앞쪽에 갈비탕 같은 뭐 잘한다 그래서. 예. 네, 바로 그 앞에서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친구 그 이명박 다스 갖고 시끄러울 때 정말 우스웠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거의 다 알아요. 예. 아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 건설 쪽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 쪽에서 있으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면 그 당시 소방 감리 계약할 때 이거 MB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산 다스 직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참 큰. 그게 그러면 대통령 나오기 직전인 거죠? 직전인지를 지금 저도 조금 있다 보니까. 기억이 오래돼서. 그거 하려면 제가 그 회사에 소속했을 때 우리는 이제 건설 기술자 경력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경력 확인서에 보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날짜를 보면 내가 정확히 알지. 그렇지 않고는 현장 돌고 계속 일하다 보면 날짜를 그렇게 세세하게 또 이 시간에 갑자기 기억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전화드린 저희도 굉장히 무례한데 이거 복시장이 전화한 거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땠냐면 저 자신도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려지고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 했다는 것도 이런 건설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래서 그닥 관심도 없었고 이게 이명박 거다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는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 양반이 뭘 했고 뭐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분통 터지죠. 화딱지 나고.
그 뭐 하여튼 저런 사람한테 정권이 갔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다스 직원 관계자들이 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것도 복수의 사람들이 그건 확실하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지명받고 싶어. 형 멋있다. 아니, 멋있다. 전체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복시장이 저 아산 돌아가서 소주 한잔 사겠답니다. 아유 그래야죠. 제대로 쏠게요. 예, 전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 뭐 우리 시장님, 재밌네. 저는 시장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사람입니다. 예,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를 다시 알게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 전화 연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한 광고와 제품의 질로만 평가받고자 하는 우직한 견과류 전문업체 남선견과입니다. 이재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시고 호평해주신 저희 남선견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하셔서 최고의 제품과 후기도 확인해보시고 풍성한 명절 준비해보세요. 노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선물 세트는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가격입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 전문업체 남성견과 꼭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반려인 여러분, 사용 중인 반려동물 샴푸 성분 확인해 보셨나요? 가족 같은 우리 집 강야이가 쓸 거니까 성분은 물론 원료들의 원산지까지도 꼼꼼하게 따지셔야죠. 심플리독은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을 적용하고 26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했으며 이중보습과 진정, 집중 영양 공급 효과를 제공해 반려동물 피모를 건강하고 힘있게 가꿔줍니다. 또한 천연보습제,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각질이 많고 민감한 피부에도 도움을 주죠. 사람용 그 이상의 기준으로 엄격하고 깐깐하게 만든 심플리독.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건강한 피모를 선물하세요. 반려동물 안심목욕 심플리독. 네, 남선견과 또 심플리독 듣고 왔는데 저희가 야당 관계자들이 나올 때는 광고를 잘 안 내보냅니다. 냈다가는 청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 소용이 없어. 소중한 광고주들. 그렇죠. 광고를 해서 그만큼 이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재밌을 때 청취율이 많을 때 틀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4개 다 한꺼번에 내보내드렸습니다. 남성견과 추석 또 설 이럴 때 항상 광고를 의뢰해 주신 분인데요. 여기도 부산에서 참 그 어목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꿋꿋하게 버티면서 사장님 사투리가 저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좀 들어요. 그래요? 부산 사투리긴 한데. 남성견과도 역시 팟캐스트 덕분 특히 EJ 덕분에 날로 번창하는 업체입니다.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맛도 있고요. 건강에도 좋고. 손수호가 여기 또 대량 한번 구매했다 그러더라고요. 손수호 건강을 좋아한다 하더만. 그 박준 변호사 사무실에는 선물 준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딱 시간도 많네요. 좋은 몸에 좋은 견과류 부모님 친지 은사님 혹은 추석 선물 세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남선.com입니다. 남하고 /선.com 네이버에서 남선견과 남선견과 검색하시고요. 두 번째 들은 광고는 심플리독. 야, 이 반려동물 피부에 해로울 수 있는 26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안전한 등급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샴푸하고 컨디셔너죠. 그렇죠. 이제 반려동물 말 그대로 반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샴푸나 컨디셔너 같은 거 다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좋은 걸 써야겠죠. 당연히 좋은 거. 공식 론칭 기념해서 할인 이벤트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행사 준비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무조건 냄새만 좋다고 좋은 샴푸가 아니거든. 냄새만 좋고 개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개 몸에 가도 그렇네. 개나 강아지. 고양이 몸. 강아지. 그래요. 네. 그동안 개, 고양이 샴푸에 불만족하셨던 반려견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서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적립금 행사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심플리독 simplydog.co.kr 검색창에 심플리 간단한 개독을 검색하면 됩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사실 이동형이가 미안해요 이동형. 괜찮습니다. 이동형이가 지금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 모습도 조금 그랬고요. 특히 받고 나올 때 모습도 좀 그랬고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뭐 제가 이제 저도 뭐 검사를 한 기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본인이 그걸 보호할 만한 어떤 동기라든지 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내미는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하고 그 이상까지 얘기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동형이 얘기를 했다면 자꾸 이동형이니까 이 작가가 가는데 얘기했어요?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서 지금 MBC나 이런 언론에서 이시영하고 녹취록 같은 게 공개가 돼 있어요. 시영이 뭐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수사 받는 사이에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그걸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면 이미 검찰에서 녹취록 내지 그 이상의 진술 증거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동영이를 불러는 것 같고 이동영이는 결국은 다 얘기했지 않을까. 얘기하면 이제 바로 이제 MB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림픽 전에 부르나 올림픽 후에 부르나 그 문제지 뭐 부르는 거는 이제 정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녹취록 가지고 일단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가지고는 다스가 MB 거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정황이죠. 이거에 대해서 만약 제가 이동형이고 이걸 막으려면 말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묻는 거에 대해서 입 딱 닫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설명하면 답을 못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동영이가 시영이가 다 MB 믿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힘 있냐.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거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이 녹취록의 대략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당연히 이건 MB 거고 이시영 그러니까 MB 아들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형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일 날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네, 이동형 씨가 뭐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다. 그렇죠. 본인의 아버지도 엄청 커요, 그게. 결정적인. 아니 근데 그걸 아니에요? 변명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농담했다 하든지. 무슨 농담이에요? 한두 번으로 막을 수 있어.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물어보면 이거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또 문제는 만약에 이거 본인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게 본인이 120억 뭐 횡령 이런 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뒤집어 써야지 뭐. 그럴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MB는 이동형이 조카지만 돈 10원도 안 줬을 것 같아. 돈이나 주면 뭐라도 동기가 돼가지고 월급은. 월급 받고 뭐 자기가 빵 감옥 살아요? 바보도 아니고. 아니 그거 녹취록 말고 그 전에 그런 증언도 있었잖아요. MB가 이동형을 만나가지고 너 다스에 와서 일해라 라고 했대잖아. 그렇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말이 되나요? 그리고 김성우 다스 전 사장도 검찰에 자순서를 냈다 그래요. 다스 설립에 MB가 관여했다. 뭐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는 검찰이 꽤 큰 거를 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스는 MB 거라는 게 거의 왔지 않는가. MB 건데 이제 확인하는 과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다스 MB 거로 밝혀졌어. 뭐가 문제예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다며. MB가 다스 거라고 어쩌라고 그랬다며.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정신이 이러면 되나? 나경원은 말하는 것마다 좀 요새는 좀 이상해요? 그래요. 아니 뭐 이상하다는 제가 굳이 뭐 말할 건 없고. 나경원도 법률가인데. 이게 그 말이 되고 저 대통령 선거가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도 잘못된 거고. 이 원래 주가 조작 혐의가 그 김경준이가 아니고 이명박이 되는 거예요. 저 공직자 한 분 나와 계시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도 재산 공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차명으로 뭘 숨겨놨다. 싹 다 구라쳤는 거잖아. 그건 법 위반으로 해서 사법 처리를 받죠. 그렇죠. 바로 그 문제는 나경원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판사도 했잖아. 나경원은. 판사도 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진짜 법리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어떤 그것 때문에 막 만들어낸 건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돼요. BBK 특검 자체가 잘못된 결과가 된 거고 김경준이 주가 조작이 한 게 아니고
이명박 주가 조작 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 공소시효 여부를 떠나가지고 또 일부 공소시효 남아 있어요.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은닉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 길기 때문에 그래도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뭐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아주 어불성설이죠. 그 복귀형 시장도 보니까 재산 공개 얼마인지 말하면 안 되겠죠.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줄어들었네요. 아, 그랬어요. 네, 뭐 하느라고 이렇게 줄였어요? 집사람이 썼나? 아까 1번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공직자들은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차명으로 숨겨놓고 말이야. 거기다 횡령하고 거기다 이건 또 다 쓰는 BBK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보통 공직자들 같았으면 이미 감옥 갔죠. 아, 그렇죠, 이미 그렇죠. 다 갔죠. 근데 그 대통령 출신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건데 이 참 이런 게 바로 적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폐인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심판하고 나라 바로 세우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스만 이렇게 차명을 했을까? 지금 뭐 제주도 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찰이 불렀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 플레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언론 플레이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찔끔찔끔 나와요. YTN도 보도하기도 하고 MBC에도 보도하기도 하는데 단독으로. 뭐 검사관도 누가 와서 다 얘기해 주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검찰에서 내는 자료라면 그거보다 10배 정도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기사가 단독이지 뭐 현송월 뭐 요 목도리 둘러 이게 뭐 단독이냐. 아, 정말 여운지가 다 잘하긴 했나 보다. 물어봤나? 몰라. 이거 맞냐고. 정신 뭐 먹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죄송해요. YTN에서 그랬지. 아니 뭐 모든 언론이 다 그랬는데 저도 뭐 사과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과드려? 뭐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오는 거에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현송월 개인한테 맞춘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박변 얘기한 것처럼 이동영 씨가 15시간 조사를 받았던 그렇죠. 거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다스 자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 입사 이후에 다스가 120억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이 알 거란 얘기예요. 아니 한장할 거예요. 내보고 자꾸 하라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120억 이상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총대 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그런 이익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 MB는.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산다니까. 그 얘기를 저는 들어갈 때 모습도 그랬고 나올 땐 확실하던 느낌에 다 얘기하고 홀가분한 그런 느낌. 제가 뭐 간성공은 아니지만. 들어갈 때는 다스는 아버지인 뭐 이상은 회장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긴 했잖아요. 말은 일단 말만 그랬지. 뭐 닮기는 또 되게 닮았더만 MB랑. 뭐 똑같이 생겼어 어떡해. 아버지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냥 해보말이야. 조카가 닮을 수 있지 뭐. 조카가 그래 닮으면 안 되거든요. 뭘 그래 닮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막 던져.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말 나쁜 말이 아니고. 안경을 바꿔야 돼요. 되게 닮았어. 안경을 써서 친아들보다 더 닮았어.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복 시장은 어때요? 그 MB 소환 지금 검찰이 아마 날짜를 좀 본인들끼리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전에 부르느냐, 뭐 설 전에 부르느냐, 올림픽 중간에 부르느냐, 끝나고 부르느냐. 저는 그냥 빨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눈치 안 보고 그냥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설 전에.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지 뭐 올림픽 중간에 부르면 어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히려 세계에? 아, 그러면요. 네. 그래요. 그거라고 저는 이게 왜 빨리 불러야 하냐면 제 생각이 이거는 뭐 또 기분 나쁘게 들지 말아야 돼요. 안 나온다고 몇 번 뻗댈 것 같아요. 올림픽 직전에 불렀는데 계속 소환에 불응하기 시작하면 올림픽가 깨어버리거든. 어디 아프다 그러고. 김희상도 지금 아파졌잖아요. 그렇죠.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일주일 턴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불렀다가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일정 짜지 말고 그냥 지금이나 다음 주 중에 불러가지고 한 주 정도는 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뭐 전두환처럼 잡아가보지 뭐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지. 잡아가는 한편으로는 그 이상득 씨나 그 MB나 둘 다 사실 연로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쓰러지고 어디 아프고. 기침하고 그렇다 이상한 왜 그렇게 기침하든지 몰라 기자회견할 때. 그 이제 휠체어도 타는데 뭐 기침이야 약과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동정 여론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인데
하면서 그런 좀 우려도 되고 한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비자금 이후에 그 집안이 무너졌잖아요. 비자금 몇백억 동생한테 줬었는데 그거 돌려줘라라고 소송도 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몽땅 다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그 집안을 보면 그 이상득 그 이명박 이렇게 이제 집안을 보면 무너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쪽 저쪽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시영 씨 입장에서도 뭐 120억 자기가 쓴다고 해서 120억 자기 거 되나요? 그렇죠. 그대로 다 환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득이 될 게 전혀 없어서 서로 살고 보자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스스로 자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각자 도생이다. 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이거 다스 공장이 아산에 있으니까 이 다스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세금 시 재정에 좀 도움 안 됩니까? 법인세는 대부분 이제 국세인데 법인세 그 지방세분이 있어요. 11%. 그런 정도가 이제 지방에 우리 도움이 잘 되는데 벌죠. 뭐 없어도 삽니다. 그래 없어도 살지 뭐. 우리 그거 뭐야 위안부 협 일본 박근혜가 협의해서 갖고 온 돈 10억에 10억. 없어도 산다고. 더럽다 가라. 다 가라 그래야지. 뭐하니? 개망신이죠. 개망신. 저 그거 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거 받지 말고 우리가 모읍시다라는 얘기 했는데 아산시장이 이야기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디서. 그 충남 도지사 좀 돼야 먹히지. 도지사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김인옥 여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분이 지금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전달받은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뭐 김윤옥 여사가 명품 구입에 특활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가회동 아주머니라고 그 집안일을 오랫동안 봐주던 분이 소환됐어요. 장은자 씨. 네. 그러니까 이분을 이름 공개됐어요? 장 씨? 장모 씨. 안 됐나요? 뭐 괜찮아요. 우리 방송에서 최초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아산시에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합시다. 곧 나올 거야. 최초로 못 내고. 이분이 40년 동안 일했대요. 그래서 뭐 식사뿐만 아니라 김인옥 여사 해외 갈 때도 같이 갔고 비서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알 수가 없죠. 이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공개된 이유는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고 들어갔다 왔다는 거거든. 조사받고 나왔다는 건데 많은 얘기를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그 비리 중에 사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명품을 많이 싫어합니다. 그렇지. 특히 남자들, 남자 국민들. 여자 국민도 싫어해. 명품 써도 좋은데 왜 세금과 명품 사냐고. 특활비로 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돈 사실 많으신 분이. 블랙리스트나 댓글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싫어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가해동 아줌마가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수활동비 사용처나 아니면은 뭐 돈이 제2부속실로부터 돈이 전달될 때 상황, 뭐 돈 보관 방식. 그러니까 김희중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맞춰보면 가해동 아줌마가 많은 얘기를 했지 않을까. 그러면 김윤옥 여사까지 어렵거든요. 근데 MB는 김윤옥 여사가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저 기침하고 있을까? 경제가 말이 없다면 내가 뭐 모른다 다 쓰는 내 까이다 뭐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MB라면 나는 검찰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MB라면 김백준 이 사람 들어가기 전에 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난 들어가서 그쵸. 전화 딱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타켓은 나 아니냐.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윤석열 전화해서 내가 더 갈 테니까 그만해라. 그래. 애들 다 치아라. 아니 그 얘기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기자 얘기를 그냥 쇼야. 기자 얘기 내가 책임진다면 책임지러 검찰청으로 들어가야지.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노. 질문도 안 받고 가셨죠. 그래 기자들한테 화내고 막. 근데 지금 MB 봤을 때는 그 아내가 검찰 조사 받고 들어간다 해도 나는 모르겠는데. 가서 한 10년 가다놔라 이럴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설마. 아니 근데 그렇게 그만큼 사실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총대를 맨다는 개념이 나쁜 개념이에요. 자기가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고. 그런 정도 자세를 가진 사람이면 이런 짓 안 하죠. 그렇지. 그렇죠. 세 분이나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게 박근혜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회들이 왔잖아. 박근혜도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못 치고 최악의 경우로 무기징역 받을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명박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들 이게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른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옛날 이회창처럼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검찰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 생각을 못하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관계 집단들이라는 게 이 과정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저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리도 있었잖아요. 거의 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걸 그냥 개인들, 가족들, 개인의 성향으로만 보면 진보 정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DJ 때 뭐 아들 문제, 삼걸, 삼홍삼. 또 노 대통령 시절에도 형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 개헌에 분권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꼬이는 것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인데 이 분권 시대가 되면 그 권한들을 지방으로 혹은 기관별로 나눠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들 사법 처리를 바로바로 하면 돼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주권자의 상징이기도 한 건데 이 상징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지. 우리 사회도. 법도 불편하고 우리 사회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투명성 이것이 점점 더 흐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개제에 중앙 집권 방식은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운영 방식이고 지방 분권 방식으로 바꿔내면 훨씬 더 투명해지고 이런 측근 비리나 가족 비리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지방의 단체장들이 작은 비리 의혹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다 내사하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그러면 잘못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권력이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또 존경받는 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뭐 4년 중임에 지방 분권 좀 많이 강화하는 거 아마 그런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사형 판결 내고 했을 때 뭐 집행하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그때 제대로 했으면 사형을 집행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당연하고 이러니까. 뭐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 뭐 금방 나오고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 3년 있다가 또 무슨 뭐 사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기징역 나오면 진짜 무기징역 그렇죠. 죽을 때가 있어라.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 잘못한 거 있으면 제대로 처벌 받으란 말이야. 87년에 그 영화에서 박처원 박처원 나오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박처원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박처원이 있는지 봐야 이명박 된다. 시대에 원세훈 같은 사람이 박처원으로 탄 거고 그 서울청장 했던 김판 그 김모 씨로 가세요. 아무튼 뭐 박처원 아니었습니까? 그 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그 정치제도 내에서 없애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2018년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촛불 국민들의 뜻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마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일단은 특활비 수사가 있고요. 또 다수 수사가 있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검찰이 그 롯데 특혜 준 거. 있죠. 저 성남 공항 활주로 튼 거.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문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거 다 합치면 무기징역은 될 수 있는 그 정도고 댓글이나 이건 뭐 뒤로 밀려버렸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더 작아요. 군대 국방부 그것도 아니 근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는 있는데 뒤로 밀려버린 상황.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크죠. 정말 큰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기강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법대로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귀왕 시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막 경선 직전에 박수현 대변이랑 불러야 박수현 대변이랑 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같이 불러주시면 멋있게 한 판 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